USDT, USDC 이런 거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해 주실 때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미국이 조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미국의 주요 그런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이런 좀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발전할 수 있죠. 네.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메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 그 메타가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세상에서 돌아가는 OS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OS가 될 수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iOS랑 안드로이드 같은 그렇죠. 게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된다라는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엄청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10배짜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처음 생겼을 때, iOS가 생겼을 때, 야, 이게 대박이다. 이렇게 큰 장터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여기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장터가 만들어졌네? 이 장터의 가치는 얼마나 되지? 이걸 알았던 그런 그 투자자들은 10배 이상 먹은 거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쪽 세상에도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단계는, 정확하게는 주식 시장이랑 관계없이 커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관계랑 관계없이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공부를 계속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주식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뭐 여러 가지 그 섹터를 이렇게 딱 찝을 수는 없지만 그런 그 메타버스라든 그런 좀 산업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잘 보다가 좀 앞서가는 곳은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거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얘기니까 사실 지금 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너무 먼 이야기라서 대신에 그 전에 누가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전히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애플이 페이스북한테 너한테 데이터 안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이 그 데이터 없다고 해가지고 광고주 다 끊기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애플은 경고하잖아요. 아마존 경고하고 그리고 구글 경고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다룰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헤게모니가 깨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은요. 그 블록체인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어떤 그 연관된 사업이나 이런 걸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생겨났던 그 금처럼. 금처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더리움인데 제2의 이더리움이 나와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어. 그건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더리움조차도.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있는 거예요. 금처럼. 그러니까 막 트위터에 그 창업자가 뭐 비트코인만 사라고 하고 비트코인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으로 뭐 피자를 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가상 환경에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치 우리가 금을 들고 가서 뭘 사 먹지 않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금본위 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금이 있다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용이 창출되고 그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그냥 이쪽 세상에서 금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있잖아. 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신용이 창출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더리움 그 생태계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위험성은 없나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자신만의 코인을 만들어서 그런 생태계를 이더리움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랑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앞으로의 미래 시나리오 이런 게 불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코인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저희 채널에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위메이드가 최근에 우리 시대에 던져준 화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다른 거 기존에 있었던 게 뭐 있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코스트 오브 뎁트가 있었어요. 뎁트, 부채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있었어요. 이걸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거 영어로 써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기업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기업이 하는 거는 돈을 싸게 빌려와서 이 돈 가지고 장사해서 그 남는 돈 주주한테 주는 게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두 가지예요. 싸게 조달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싸게 조달한다는 게 어떻게 싸게 조달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빌리는가. 그게 코스트 오브 뎁트예요. 네. 빌리는 거죠. 이자를 줍니다. 정해진 확정된 이자를 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쪼개서 그 주식을 준 다음에 그 주식의 가치만큼 돈을 받아요. 이게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내가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쪼개서 이만큼은 줄 테니까 돈 줘 라고 하는 것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그것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고 그것이 곧 주가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낮아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마치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듯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네. 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도대체 뭘까요? 코스트 오브 뎁트는 금리라고 해가지고 은행 가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손님 저기 대출금리 4%입니다. 5%입니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뭐예요? 도대체? 이거. 네. 도대체 내가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내가 금리 없잖아. 펑가. 그죠? 멀티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 사람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적어도. 너는 저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저 정도 되는 회사야. 그러니까 주가가 이 정도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주식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지만, 주가라는 숫자를 보고 있지만, 이 주가라는 숫자 안에는 이 옆에 네. 반드시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역으로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추정할 수 있어요. 아, 이 회사는 주가가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한 2% 정도 되는 회사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지 않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해서 뭐 맞아요. 금리로 할인하거나 뭐 이런 방식. 그쵸.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할인율의 개념인 건데 네. 마치 그 백화점에 가보면 작년에 나온 상품은 2월 상품이라고 해서 할인 많이 주잖아요.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싸죠.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은 금리가 낮죠. 네. 할인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좋은 회사는 할인율이 낮아요. 안 좋은 회사는 높아요. 네. 뭘 가지고 할 거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숫자로 이걸로 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50년대 마코비츠라는 사람이죠. 어. 이분이 얘기한 게 야, 내가 보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개념은 위험할수록 커지는 것 같아. 아. 그 위험이라는 그 단어를 네. 여기 넣은 거예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위험의 함수구나. 아, 그래? 그럼 위험은 어떻게 정하지? 그 회사가 위험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 위험한 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위험한 회사일수록 아마 그 회사의 주식은 엄청 변동성이 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위험이라는 거는 변동성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위험이라는 단어를 변동성에 매치시킨 거야. 변동성이라는 그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제 이걸 CAPM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전문적으로.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이런 개념이에요. 야, 이 회사 주식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야, 이 회사 위험한가 보다. 야, 이 회사 위험한가 보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높은 거야. 라고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CAPM이라는 수식이고, RF 플러스 베타에 RM-RF 이렇게 나오는 식이에요. 네. 그 식이 딱 하나 나온 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 되게 위대한 업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이 그럼 이 회사는 이만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 거래되는 것이 적정하고,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조달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 엄청 오래 왔는데요. 질문은 딱 뭘로 던졌냐면 코인으로 네, 구글이 코인 만들면 안 돼요? 그 질문 하나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네. 설명하려고요. 제가 이 설명은 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럼 코스트 오브 코인은 뭘까요? 코스트 오브 코인.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사람들이 안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순간부터 코스트 오브 에쿼티도 진짜 힘들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걸 또 뭐 분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트 오브 코인은요. 이거는요. 진짜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지금 없는 개념이에요. 지금 네. 아예. 아마 누군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자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거는 이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코인을 발행할 텐데 지금도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랑 저랑 그 아까 방금 전에 뭐 전화 통화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 발행하려고 하는데 발행하면 좋죠. 발행하는 거는 좋아. 근데 이 발행하는데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그 비용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발행했을 때는 너무 큰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그 코인의 코스트를 밸류에이션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더 어려운 얘기라서 이건 한참 뭐 더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너십이 되게 중요하고요. 오너십의 가치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네. 코인이라는 생태계가 구성되고 그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오너십 커뮤니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오너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있는 거고, 아직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없지만, 걔네들이 또 이걸 만들면, 이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회사가 네. 코인을 발행해서 낮은 코스트 오브 코인을 가지고 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다. 비트코인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좀 이게 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 코인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웅달님이 웅달 코인을 발행해서 웅달 코인 발행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왜 가지고 있을까요? 웅달 코인이라고 돼 있어. 뭐로 그걸 가지고 있지? 여러 가지 웅달 코인을 들고 있으면 무슨 뭐 책을 싸게 살 수 있어. 뭐 그런 라든지 그리고 웅달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 있어서 이 사람들이랑 모여서 막 뭐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즐거워. 이게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 오너십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가지고 있을 때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용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가치가 급락할 것 같으면 내다 팔겠죠. 네. 그럼 커뮤니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러면은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까요? 커뮤니티가 계속 확장될 때. 네. 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전통 산업은 어려워요. 왜? 여기서 더 확장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는 건 가능하고 계속해서 커지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이렇게 커지는 데가 더 커진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구나. 또 너무 이게 또 디테일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또 근본적으로 약간 철학적인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완전 철학적이죠. 완전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면은 암호화폐 그러면 기술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웅달 코인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커뮤니티는 그냥 국가예요. 그냥 국가라고 그 자체가. 네. 마을이고 국가고 시고 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점점 커지는 도시는 흥하고 작아지는 도시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철학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이 정의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철학이 되게 중요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NFT를 한번 발행해볼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너십을 가질 수 있죠. 나는 이거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걸리더라고요. 계속 커질 수 있을까?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개념이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공짜 돈이 아니다. 네. 네. 오늘 되게 되게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침체? 약간 침체라고 하기엔 주식시장이 약간 이렇게 하락세에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흥미나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흐름이나 변화들을 좀 목격하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내 투자를 조금 더 이렇게 폭넓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랑 다른 방향이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 안 하시는 분야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너무 명확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눈을 뜨고 있어야 어떤 회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중요한 포인트, 지키는 게 먼저 현금 비중, 분산 투자, 그리고 시장을 계속해서 왓칭하는 거, 그리고 좀 데이터 중심,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안무자산, 웹3.0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 루나 사태 이후로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빠져서 업계 내에서는 겨울이 왔다 이미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도 체감적으로도 겨울이 많이 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어차피 이 산업은 계속 커요. 산업은 계속 크고 이번에는 2017년, 2018년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왔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짧은 겨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2017년, 18년에 비트코인 가격 빠졌다고 해서 나는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암호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떠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번엔 안 떠날 것 같아요. 아무도. 왜냐하면 이번에 불장이 왔을 때 하나도 못 먹었거든, 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2년, 3년 후를 보면 분명히 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기후 문제를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후 문제는 ESG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최근에는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기후 여러 가지 보고되는 자료들 보면은 분명은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고 내년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도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1.5도는 못 지키는 게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절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에는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테슬라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종합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S&P 글로벌에서 테슬라를 ESG에서 편출하고 GM은 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혹은 상하이 공장이 락다운 되면서 2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세상이 얘기하는 거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라도 어떻게 좀 해줘.
더워 죽겠어. 우리 죽겠다. 야, 해수면 올라가서 야, 집 무너지고 난리 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요거 하나 줘도 되나요? 비트코인이랑 테슬라랑 가격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괜찮은 좀 가격대라고는 보시나요? 그럼요. 저는. 그러세요? 네, 저는 네. 가격대라는 거는 네. 타이밍은 맞출 수는 네.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다라고 보면 저는 가지고 있는 테슬라나 비트코인은 안 팔았어요. 네, 이번 조정 장에서도 안 팔았고 뭐 나중에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접근, 이게 세상의 방향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리세션이 옵니다. 리세션이 오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이 사이클은 몇 년짜리 사이클일까요? 길면 5년, 10년 이 정도 사이클이에요. 기후는 몇 년짜리 사이클일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은 뭐 5년에서 10년 이 정도 보거든요. 경기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기후는 사이클이 없어요. 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다고 하기는 너무 그렇고 산업혁명 이후로 시작된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은 아마 뭐 지구 온도가 2도씨, 3도씨 될 때까지 갈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사람들은 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의 밸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셨는데요. 혹시 끝으로 네.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 뭐 웅달 책방? 네. 책방에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아마 책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서두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투자 환경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만약에 제가 증권사에 있었으면은 올라갑니다, 빠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저한테 뭘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네. 그런데 막 뭘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투자하시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 조금 홀가분한 점도 있으신 건가요? 이게 이직을 하시면서? 홀가분하죠. 홀가분하긴 한데,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좀 세게 지를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더 빠져서? 주가가 더 많이 좋을 상황이면, 사야 됩니다, 막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재미없을 수 있어. 근데 저는 계속 공부를 하니까,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이효석 아카데미 많이들 봐주시고, 저도 요즘에 이제 책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장을 조금 안 보게 되고.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식의 뭘 이렇게 사세요 이런 것보다 항상 겸손함을 또 강조하고. 겸손함을 강조. 예, 멀리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로 투자를 더 길게 보고 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사님 한 요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